예, 이승열입니다. 소개 말씀 고맙습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거창하게 말씀을 하셔갖고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아침에 저는 이 달력에 표시를 딱 해놨었는데 7월 11일 날 아사히 글라스 대법원 판결이 나는 날이다 라고 내가 표시를 해놔서 궁금해하던 차에 이겼다. 차은호 씨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쳤던 22명이라고요? 22명이 최종적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다.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것이죠.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게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드디어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제가 그 속속들이 제가 후원은 조금 했는데요. 속속들이 몰라요. 모르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주 그 우위에 입각해서 그 단결하고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어떤 자본의 힘을 극복하고 이겼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의 한 승리의 한 예다. 이런 예를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기 전에 그런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박수 치시고 싶으면 치십시오. 제가 제목을 박정희 유령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사회 보시는 손필경 원장님도 왜 우리가 박정희를 극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조리 있게 제대로 설명을 해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만 뭐 그럴 만한 역량은 없고요. 단지 바로 이 지난번 두목회 아주 성황리에 그 두목회 회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강연이 이정우 선생님의 제목이 뭐였죠? 책 제목이 노무현에 대한 노무현의 천일. 예.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우리 기록을 잘 안 남기는데 그 선생님은 철저하게 기록을 남겨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게 아마 뭐 팔리기도 많이 팔렸었고 독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야말로 박정희 유령 행세를 하고 있는 권위주의 대통령이 나서서 나라의 근간을 지금 흔들고 있는 시점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다들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의도 그 책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데 크게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문경에서부터 달려와 갖고 이제 그 자리에 가서 듣고 그랬죠. 유시민이 하는 뭐 유튜브도 제가 본 바가 있고요. 근데 그 기록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말하자면은 노무현의 정권이 이런 그 권위주의 정권에 비해서는 뭐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회의할 때도 대화 중심으로 하고 남의 말을 경청을 하고 하는 뭐 이런 탈권위주의적인 이런 지도자 상이었다. 이런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바람직하죠. 그러나 뭐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정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10분 의미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박정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데에서는 뭐 이렇다 할 해답이 뭐 책에서 제시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침 제가 번역을 한 사실은 여기 저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역자가 나와서 뭐 얼마나 제가 예전에 웬델베리의 문명의 뿌리 그거 번역하고서 북콘하자고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 나훈아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가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농삼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얼마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레디칼 데모크라시잖아요. 그래서 레디칼이라는 말은 급진적인 이런 뜻도 있고
근원적인, 레디칼은 라딕스라고 하는 라틴어 뿌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뿌리에서부터 나와서 근원적인 뿌리로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이 책의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은 레디칼하고 그러니까 그 급진적이라는 의미의 레디칼하고 근원적이라는 의미의 레디칼은 결국 만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서로 이렇게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레디칼, 급진, 우리가 흔히 뭐 급진 민주주의, 급진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이념으로 놓고 봤을 때 극좌, 좌보다도 더 왼쪽에 있는, 그래서 어떤 반대한다고 그랬을 때 아주 대단히 과격한 입장을 앞에 내세우고 반대한다고 그랬을 때 보통 급진적이라고 쓴다면은 자기가 쓰는 이 레디칼이라는 말은 그런 좌우의 개념이 아니라 중심, 바로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때 그 중심이라는 이야기는 뿌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뿌리로부터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앞에 뭐를 붙이면은 다 가짜가 돼버리잖아요. 한국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 이런 게 뭔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성격을 희석시키고 훼손시키고 하는, 우리 뭐 유신 때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걸 겪었기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뭐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민주주의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근원적이라는 의미에서의 레디칼을 붙여서 책 제목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서문에도 나오고 뭐 책 본문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책 제목도 저는 레디칼 데모크라시를 이게 맨 마지막에 편집 측에서 정했는데, 처음에 이걸 근원적 민주주의라고 할 것이냐, 또는 조금 해설식으로 해서 민주주의 그 근원성, 책 뒤에 이제 이걸 썼습니다만은 민주주의 그 근원성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일 것이냐 갖고 설왕설래 하다가 결국은 그냥 영어로 레디칼 데모크라시로 하자라는 편집진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영어로 근원적 민주주의, 뭔가 제목으로 와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생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근원적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명료한 정의,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 민주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그 절차를 밟는데, 책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책을 읽어가면서 레디칼 데모크라시의 의미를 독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습득을 하시오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저는 뭐 보고 책 제목을 그냥 영어로 레디칼 데모크라시, 일종의 좀 기호처럼, 해석이 필요한 기호처럼 책 제목을 잡았어요. 책 제목보다 더 마음에 드는 건 여기 있는 우리 오은지 대표가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그러는데, 이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즘 책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로, 그러면서 녹색이지 않습니까? 녹색 글자로 레디칼 데모크라시 썼다는 게 이 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아주 잘 드러내준다. 근원은 백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자인도 참 레디칼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책 서문에 썼는데요.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자를 잘 모르죠. 한국 이 녹색 평론사에서 이분을 적극적으로 한국에 알렸죠. 김종철 선생이 사실상 한국 독자들에게는 하나의 저자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신 셈이죠. 몇 년도였더라? 2000년도, 2002년이네요. 2002년도에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라는 이 책을 아마 읽으신 분들이 이 중에도 좀 있으실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독서계, 사회과학 또는 인문학 두루두루 좀 그야말로 레디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책이 많이 읽혔어요. 얼마나 팔렸는지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읽혔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논의, 사회적 토론의 대상이 되었던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저자가 이제 더글라스 러미스,
없죠. 그래서 더글라스 러미스는 이 책으로, 그리고 책 제목도 우리의 상식을 깨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되면 풍요로울지 못할 것인가? 어떤 풍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사실 이 책을 읽고 보면은 정말 더러운 구호였다, 천박한 구호였다, 라는 생각이 되게 되는데, 풍요롭다는 게 물질적으로 떵떵거리면서 남들한테 의시되는 게 풍요가 아니니까요. 풍요만은 아니니까. 이 풍요 플러스, 영어로 프로스페러티, 번영이잖아요. 여기 리치입니다만 프로스페러티,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스페러티, 번영이란 이야기인데, 프로스페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여기 칠판 있으면 사실은 더 좋겠는데, 이거보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전자매체로 하지 않으면 강연이 아닌 것처럼 인식이 돼요. 그래서 뭔가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써온 겁니다. 이렇게 써오면 사실은 강연이 더 흐트러져요. 왜냐면 여기 매이기 때문에 요거 조금 읽다 보면은 강연이 훨씬 재미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뭔가 청중들에 대한 예의처럼 굳어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했는데, 지금 이 프로스페를 일단 좀 하나 쓰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집중도를 높이는데 좀 못하게 안 돼 있습니다. 예, 프로라는 건 어디에 의하면 이런 얘기예요. 스페레는 희망, 희망에 따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희망 다 다르거든요. 꼭 돈 버는 것만, 내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만 희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희망에 따라서 번영에 대한 그 개념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이 경제 성장, 결국은 물질적 풍요인데, 그것만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어쩌면은 우리가 누려야 될 번영을 훼손시키고 가로막는 것이 경제 성장이다. 라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정말 기발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 책은 사실 뭐 그대로 따지면은 읽기는 이게 더 편합니다. 이 책이. 이 책이 보면 전체적으로 구어체로 되어 있고요. 제가 번역한 레디컬 데모크라시는 철저하게 문어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책은 동양 독자들이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개글에 나옵니다만은 이 더글라스 러미스 선생은 일본에서 그 배경을 갖고 일본에 주거하시면서 결혼을 하는 부인도 일본 여성이고요. 이번에 처음 저도 만나봤습니다만 그 자녀, 딸도 영어보다는 일어는 그냥 모으고요. 일어는 잘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 자기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게 오로지 아빠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어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이 양반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20년 동안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 스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일본어도 상당히 능숙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이 경제 성장이 안 되면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이 내용으로 강의를 한 학기 했더니 그 중에 좀 똑똑하다 할까, 똘끼가 있다 할까, 이걸 그대로 녹취를 한 친구가 원고를 가지고 와서 이걸 보여줬대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보강을 해서 새로 좀 더 자세한 구술을 해서 탄생한 책이 이 책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실제로 좀 더 우리 동양적인 정서에 조금 더 잘 맞아요. 구어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잘 읽히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읽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성, 전체적으로 굉장히 현학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엮어내는 데는 아주 풍부한 이야기성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번역하느라고 1년 반 걸렸는데 읽으시는 분들은 재밌게 읽었다, 아주 잘 읽히더라, 이런 평을, 고맙게도 그런 평을 해주시는 분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예, 마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더글라스 러미스 선생이 36년생, 올해 88세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게 이번에 만나고 전에 한 10년 채 안 돼서 만났었는데, 그때만 해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때만 해도 자기 아이 아직 어리다. 그래서 나는 젊어야만 돼. 막 이런 그런 생애의 의지, 피지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키도 훤치를 하시고. 근데 이번에 보면 충격받았어요, 정말로. 허리 수술을, 폐, 심장 수술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구부러지셔갖고, 키가 저보다 훨씬 큰데, 뭐, 내 키나 그분 키나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휘시는 바람에. 그래서 88세에, 이번에 그 4.16 재단에서 초대를 받아서 이 책 번역 나온 직후입니다. 번역서가 나온 직후에 반갑게 해후를 했습니다. 이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로는 자기가 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병대 대학 UC 버클리 나온 분입니다. 명문대학을 나왔죠. 명문대학을 나와서 거기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학자들이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학풍 전체는 또 학생들이 레디컬했잖아요. 바로 68세대 그 확실한 운동권 중에 하나였고요. 그것 때문에 장학금 받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 전향을 해갖고 말하자면 좀 이렇게 리버럴로 전향을 한 찰머스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왜 블로우백이라고 하는 책으로 여러분들 사회학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블로우백, 반동이라는 얘기. 총 쏘면은 뒤에 이렇게 뒤로 반동되잖아요. 그게 블로우백인데. 뭐 미국 CIA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반동으로 어떤 그 좌파 운동이 미국에서 있는가 뭐 이런 걸 기술한 책이죠. 거기 그 저자가 찰머스 존스인데 이분이 대학 다닐 때 은사예요. 교수였답니다. 근데 엄청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당시 우파였기 때문에 그 CIA 그 속사정을 그렇게 잘하는 게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장학금 받는데도 엄청나게 방해를 했고, 자기는 운동권이니까, 뭐 그런 걸 에세이로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녹색평론의 한 에세이로 나온 걸 제가 읽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해병대에 왜 갔는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아마 장학금 관계가 아닐까. 군대 가면은 장학금 받으니까요. 그리고 그 전역 후에 일본에서 정착을 하면서 한국의 김지아 구명운동도 했다고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지금까지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 책 나오기 직전만 하더라도 그 꾸부정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미군 기지 반대 그 시위에 나간 사진도 아마 인터넷에 좀 돌았기 때문에 보신 분도 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이 책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군대가 없어져야 된다. 군사주의. 그리고 군사주의는 한 국가의 팽창, 패권 이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떤 민주주의의 흐름도 막힐 수밖에 없다.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이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미군 부대 앞에 가서 왜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왜 당신들이 탈영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군인들한테 그 홍보하는 이런 일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죠. 하여튼 참 레디컬하신 분입니다. 대학에 뭐 20년간 있었습니다만은 뭐 생활도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책 쓴 거 가지고 좌판에 이렇게 놔두고 좌판에서 자기 책을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화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기를 맺은 건 이제 김종철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2003년도에 제가 영남대학교에서 인문과학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라크 전쟁 있었지 않습니까? 이라크 전쟁 발발하자마자 국제 세계 평화 포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최를 했고요. 그때 초청됐던 연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책으로 이제 우리의 관심을 받은 이분을 초청을 해서 그때 상당히 긴 이야기를 했어요. 뭐 굉장히 늦은 밤까지 한 이틀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제가 뭐 운전해 가면서 여기저기 모시기도 했고 뭐 그러면서
인연을 맺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서울에서 또 한 번 뵙고 이번에 세 번째 번역서가 나오면서 봤습니다. 오키나와를 한번 가서 다시 재회를 하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 섹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 민주주의라는 말, 데모크라시라는 말이 이 후쿠자와 유키치 아시잖아요? 일본의 그 만행짜리 제일 큰 돈이죠. 만행의 그 사진으로 이렇게 초상화 사진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일본의 근대의 사상적 초석을 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일본을 근대로 이렇게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뭐 우리한테 알려져 있기로는 뭐 뒤에 여기 타라입구 얘기 나옵니다만 정한론, 식민지,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을 식민지화해야 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죠. 이제 이분의 학문의 권유라고 하는 책이 일본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죠. 거의 교과서처럼 읽히는 책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일본인들과 그러니까 봉건 시대 일본과 미국 이 서양의 결정적인 차이는 평등 사상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후쿠자와 유키치가 하급무사잖아요. 하급무사 출신으로서 몰락한 그 하급무사 출신으로서 메이주이신을 통해서 그 자신의 몰락한 신분을 하나의 평등 사상에 입각해서 다시 입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등 사상에 굉장히 투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학문의 권유, 그 서문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아래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철저한, 아주 근원적인 평등 사상을 이렇게 전파를 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선이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가게 되면은 이런 말도 남겼어요. 압제도 내가 당하면 싫지만 내가 아니라면 남을 압제하는 것은 몹시 유쾌하다라고 하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래서 누구는 이게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선적인 면이다. 앞에서는 예스 하고 뒤에 가서는 뒤통수 치는 일본 사람들의 섬나라 근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뭐 그런 풍토에 입각한 사람들의 어떤 성향, 뭐 그건 크게 믿지를 않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 이것을 갖고 온 이유는 말하자면 근대적인 민주주의를 이끌고 가는 어떤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의 태도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위선하고 결코 틀리지 않는다. 누구든지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을 어떤 번영의 그 가도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경제 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가끔 그 말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채찍으로 때리고 때로는 죽이고 해도 이것이 결국 민중을 위한 것이다. 아까 오면서 송 원장님하고 그런 얘기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민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 중에 꼭 빠져 있는 것은 민중에 의한 민주주의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책에도 나옵니다. 이따가 다시 또 말할 기회가 있거나 송 원장님이 좀 질문하실 게 있으신 것 같으니까 질문을 하시면 그때 또 제가 대답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이런 어떤 그 위선적인 태도가 결코 한 사람의 어떤 특성이나 또는 섬나라 운운하는 그런 식의 민족적 특성이 아니라 근대를 이끌고 가는 어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들의 철학 내에 이런 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끌고 들어왔어요. 뭐 유명한 그 타라입구론도 제가 타라입구 그 에세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 인터넷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과 중국은 문명 이전에 더러운 국가들이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저기도 있어요. 뭐
개, 돼지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것처럼 더러운 국가들이므로 유럽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문명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시 이런 어떤 그 위선적인 태도가 하나의 국가라는 관점으로 갖게 되면은 뭐 위아래가 분명한 거죠. 저쪽은 사람 아닌, 이쪽은 사람인 뭐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적이 아닙니까? 일반적인 태도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침략하는 건 침략이 아니라 문명화 사업, 그게 신의 뜻에 따른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그런 문명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죄의식 가질 거 없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죠. 우리 뭐 빅토리아죠, 영국 제 전공 분야인 이런 걸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데모크라시라는 말을 일본 말로 옮길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극상. 예, 하극상. 뭐 유명한 말입니다. 하극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받아들이질 않죠. 왜냐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극상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아랫사람이 자기보다 신분이나 여러 가지로 뭐 재산 정도나 사회적 지위나 낮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 이상의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만약에 주인하고 노예가 이렇게 신분이 뒤바뀌는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몇 차례 우여곡절 끝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뒤에 주의가 붙잖아요. 이즈만이에요. 추상화 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하나의 어떤 이 책의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는 결국 행동이다, 액션이다 라는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거세해버리는 이런 이름으로 우리한테 왔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층에서 봤을 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휘이죠. 예,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박정희의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대목을 조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재는 박정희의 과오를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번에 홍준표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동상 세우자 이랬을 때 이 박정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는데 왜 동상 세우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독재는 과오지만 경제 개발을 통한 어떤 그 산업화, 이것은 업적은 인정해야 된다. 왜 그것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보수 세력들이 잘 하는 말인데, 제가 이것을 끌고 들어온 이유는 홍준표 말이 맞다라는 의미에서 갖고 들어온 게 아니고, 놀랍게도 대한민국 일반 대중들 그리고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진영에서도 이것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부정할 때 사실은 박정희의 유령을 극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책의 취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진보 측의 대표적인 인사의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하는 걸로 이야기를 좀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거 누가 한 건지 내가 여기 일부러 안 써놨어요. 퀴즈 하려고요. 박정희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 성장의 유공자다. 멋있는 말처럼 애매하기도 하고 좀 멋있는 말처럼 들리죠. 박정희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 성장의 유공자다. 누가 이 말을 했겠습니까? 뭐 이름만 대면은 진보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요? 유시민. 예. 뭐 유시민도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유시민도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예. 백낙청 선생님 말씀입니다. 예. 백낙청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비에 대대적으로 에세이로 이 논조를 쭉 끌고 나가죠. 그 논조를 조금만 거기 몇 개 메모를 제가 해놨습니다. 박정희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 성장의 유공자다. 이게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죠. 거기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진보 진영의 이 논의를 이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저해가 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여기 2007년인가 그 언저리에 쓰인 글인데요. 창비에 나온 글입니다. 그래서 민주화는 진보 쪽의 전유물이고 산업화, 경제 성장은 보수 쪽의 전유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태도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대구환경운동연합의 그 전시인이 공해 추방 그 단체였지 않습니까? 그 산업공해. 거기에 이제 내노라 하는 좌파 인사들, 진보 인사들, 뭐 최열신이 이런 분들 포함해서 산업공해를 거론했을 때 그 사람들 다 용공분자로 몰렸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래서 감옥들도 다녀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뭐 낙동강에 페놀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환경운동, 그때 대구 환경운동이 처음 생겼죠. 이 페놀 때문에 대구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그러니까 중앙환경운동연합 말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명사들 중심의 그거 말고 지역에서는 제일 먼저 생긴 환경운동연합이 대구 환경운동연합이에요. 몇 개가 같이 생겼죠. 그래서 산업공해를 거론하면은 그것은 뭐 용공분자로 취급을 했는데 그나마 그걸로 인해서 구미 산단도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무방류 시스템 지금 도입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방류 시스템도 도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마음껏 돌리고 공장 마음껏 돌리니까 경제 성장 죄의식 갖지 않고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누구의 공이냐? 결국은 민주화를 지향했던 사람들의 공 아닌가? 그래서 산업공해를 거론한다는 것, 또 노동자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 이것도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경유착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 그거 역시 건전한 자본주의, 이른바 건강한 자본주의, 좀 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한 것 아닌가? 그래서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진보가 무능한 게 아니라 진보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게 백낙청 선생님의 그 논문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발 독재, 박정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붙는 게 개발 독재 아닙니까? 개발 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경제 개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 개발 독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주의 문화가 그렇게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발이 멈추지 않고 사람 사는 사회가 이만큼 유지한 것은 번영을 누리면서 이만큼 유지된 것은 전적으로 민주화를 지향하는 진보 세력의 공이다. 이것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군사주의 문화하고 대대적인 환경 파괴에 근거한 박정희식 경제 개발은 백낙청 선생이 말씀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는 서로 상치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제가 따왔습니다만은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분의 메시지에 저변에 깔려 있는 주장은 경제 개발은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경제 개발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과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소 아리송한 박정희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 성장의 유공자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순어법 같은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거 몇 개 더 읽어볼게요. 박정희식 경제 성장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른 종류의 욕구가 대두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고맙습니다.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담보하면서도 민주주의 민족화해를 이끌어낼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내가 한 서너 가지 그 논문에 있는 말들을 따왔는데 공통된 게 뭡니까? 공통된 게 결국은 어떤 식이든지 경제개발은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데 필요하다. 어쩌면 그게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힘을 갖추지 않으면 통일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 힘을 기르는 데에는 경제 개발이 필요하다.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사실상 동의어를 저는 쓰겠습니다. 라는 이 대응이죠. 이걸 대응이라고 지금 진보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다변화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환경도 중요하다. 이제 기후 위기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저변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경제 발전이고 경제 개발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졸리시죠? 강의를 제가 좀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예,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송 중에 하나가 겸공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저기 신부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안 듣습니다. 거의. 예.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들어요. 그럼 밥 먹다가 조금 요약해주면 그냥 요약편으로 조금 듣기는 하는데 거의 안 들어요. 그 안 듣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시대에 맞지 않아요. 예. 뭐냐 하면은 거기에 잘 나오는 뭐 경제학자들, 유시민 경제학자죠. 뭐 저기 아닙니까? 거기서 계속 하는 얘기가 진보가 결코 경제 성장에 무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뭐 통계도 내요. 통계도 이렇게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언제 높았느냐? 노무현 때 높았다. 뭐 문재인 때 높았다. 이 얘기를 계속하죠. 유시민 같은 사람. 최백은이라는 경제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보면은 뭐 굉장히 똑똑은 한 것 같던데 결국은 경제 성장, 문재인 때 얼마나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으며 뭐 등등등등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때에 실제로 삶을 살았던 수많은 인민들의 삶의 질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취업은 점점 안 되고 환경은 점점 개판 일보 직전으로 가고 있고 그게 경제개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입 딱 다물어요. 경제개발에 우리가 유능하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얼마나 삶의 질이 김대중 이후 뭐 물론 진보 이 보수 거치면서 갔지만 계속 떨어졌거든요. 오죽하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지금 헬조선 시대에 살고 있다? 그거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이 책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필리핀 말로, 필리핀 말은 잊어버렸습니다만, 필리핀 말로 발전이라는 그 타갈로그어, 토착어죠. 거기에 그 발전이라는 말은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나빠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 발전하고 있어. 라는 말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세계는 오직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이중언어, 전쟁은 평화다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독재 국가에서나 쓰이는 말이지 필리핀 토착어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 물론 거기 근대화되면서 억지로 그 원래 없던 발전이라는 그 말에 새로운 개념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원래 그렇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보 인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명백히 퇴보하고 있고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문을 닫았다, 닫혀 있다, 라는 그 징후가 너무나 분명한데 그리고 그것과 경제개발 사이의 상관성도 상당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경제개발을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태도, 그런 태도에 주춧돌을 놔주신 분이 바로 이런 식의 글인 거죠. 지속 불가능한 경제성장의 유공자니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환경 파괴를 보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 보면 결국 박정희 유령을 극복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진보 세력 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실제로 환경 파괴에 관한 한 이른바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천문학적인 상상을 뛰어넘는 일 다 어디서 저질렀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도 박정희는 뭡니까 그 그린벨트라도 설정했잖아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린벨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숨통을 그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저기를 제공해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오는 정권마다 그린벨트 야곰 다 해제하는 게 일이잖아요. 새만금 동양 최대의 갯벌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을 학살을 했어요. 우리 수라 갯벌이라고 하는 수라라는 다큐를 다들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말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더라고요. 그 백합 죽어가는 걸 보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빗물이야. 민물을 먹고는 다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장면.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김대중과 노무현의 합작이잖아요. 김대중과 노무현의 합작이지 않습니까? 사대강 잘못됐죠. 엄청난 우리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주 활동 분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4대강보다 더 큰 거 우리 최병성 목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림 파괴, 이른바 태양광, 전기 더 생산해내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산림 파괴하고 있는 것. 뭐 어마어마한 강이야 막혔던 거 보호만 열면은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산은 뭐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경제 성장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이 있으면 아직도 발전한 여지가 많네. 그걸 파괴해서 뭔가 돈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경제 성장의 원조인 박정희는 파괴할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그린벨트도 설정하고 뭐 이래가면서 파괴를 했어도 이게 파괴되는지 잘 몰랐던 것이죠. 사회의 여지가 많았다는 것이잖아요. 뭐 제가 왜 경제 성장에 그렇게 성공을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또 별도의 이야기를 이따 뒤에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알다시피 자본의 이윤율이 갈 때까지 가갖고 너무나 남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런 만큼 파괴를 더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노무현과 문재인이 맞닥뜨린, 앞으로 이재명이 맞닥뜨릴 그게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짝퉁은 원조를 이길 수 없다. 이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놓지 않는 이상 짝퉁은 원조를 이길 수 없다. 언제든지 윤석열 같은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다. 경제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이상. 노무현과 문재인은 짝퉁 중에 짝퉁입니다.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일들을 마구마구 가독도, 강정,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일,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박정희는 그런 표시가 나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개발이 세계사적으로 어떤 해악을 우리에게 끼쳤고 민주주의와 상극에 있는 개념인가를 철저하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실증적으로 물론 이 사람의 해석이 아주 재밌게 읽히는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순서를 갑자기 공적인 행복 제가 제 페이스북을 따라서 같이 읽으시는 분도 이 중에는 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번역을 하고 또 오늘 또 이런 강의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정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최근에 연속해서 이 레디컬 데모크라시에 대한 메모를 페이스북에 3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어요. 뭐 연재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직접 확인해보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고 해서 메모를 올렸는데요. 우리가 이게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가름할 때 몇 가지 이 저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개념 내지는 현상 이런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공적인 행복. 다들 뭐 사회 시간에 공부들을 하셔갖고 아시죠? 공적인 행복, public happiness, 공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책의 결론 삼아서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public happiness. 근데 거기 앞에 public이 붙잖아요. 뭐 conquest of happiness, 뭐 행복의 정복 이런 것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냥 행복이 아니라 공적인 행복 이라는 게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적인 행복은 누가 처음 이 말을 제일 많이 썼냐 하면은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가잖아요. 헌법도 기초를 했고 독립선언서 기초한 분이잖아요. 3대 대통령이고요. 이분이 제일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될 것이냐 아니냐 또는 민주주의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름할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 공적인 행복을 이렇게 놓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양반이 실제로 독립선언문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퍼블릭 해피니스에서 퍼블릭을 떼버립니다. 퍼블릭은 떼버리고 해피니스로 가죠. 왜냐하면은 독립선언서 자기가 기초했지만 그 이른바 건국의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돌려서 읽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다 빼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독립선언문에는 이 퍼블릭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가 기초한 다른 공적인 문서들,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그 자치 정부를 세울 때 거기는 이 사람이 그때도 퍼블릭 해피니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이 퍼블릭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해피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른바 한나 아렌트의 On Revolution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양반이 이야기를 해요. 요거 제가 대학원 세미나 때 썼던 교재입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번역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로 하시면은 상당히 읽기가 거북해요. 이 On Revolution이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을 갖고 읽으신다면은 3장하고 4장은 꼭 읽어보세요. 하나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이 미국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이죠. 그래서 이 더글라스 러미스는 이 미국 혁명, 한나 아렌트가 기술한 미국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쭉 그 기술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대목이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뒷부분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미국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혁명은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한 혁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실패했냐면 바로 토마스 제퍼슨이 제시한 퍼블릭 해피니스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민중의 심성 속에 이 퍼블릭 해피니스를 이뤄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혁명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 퍼블릭 해피니스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뭔가 공적인 사무, 공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릴 때 뭐 저희 같으면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운영회의라든지 총회에 나가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결정할 때 자신이 설득력을 갖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그건 맞다 이러고선 공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행복, 그게 퍼블릭 해피니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저희 운영회의 해봐서 압니다만은 저희 운영위원들은 조금 달라요. 그래도 상당히 그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번 그 기가. 그런데 피곤하거든요. 생업이 너무나 바쁘고, 네. 노동 시간이 너무 길고, 근데 밤 8시에 나와갖고 그 회의하고 앉았고, 그 회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많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갖고 뭐 회의 유보되는 일도 많이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마침 은퇴하고 막 고삐를 잡고 막 그랬더니 또 마침 좋은 분들이 오셔갖고 제가 상임 의장 할 때 1년은 꽤 그럴싸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퍼블릭 해피니스는커녕 퍼블릭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 고대요. 너무 고대. 너무 고대니까 나오고 싶어 하지 않고 막 사무국장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전화를 뭐 난리를 쳐야 나올까 말까. 오늘 나 뭐 어디 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아렌트가 접한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무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독립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시점에. 근데 이게 내가 다른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1777년 11월 15일 그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1777년 11월 15일 그건 뭐냐면은 미국 헌법이 두 번 작성되거든요. 한 번은 13개주, 동부 13개주가 모여서 일종의 자치주의 연합 형태로 Confederation of 13 States 이래갖고 13개주의 Confederation, 연맹을 맺는 그런 저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는 절대로 대국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이. 경제개발이니 상비군이니 군대 두지 않습니다. 이런 거 다 거부해요. 그래서 강소주의로 가자는 게 그때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바로 이른바 지금은 하나의 쇼로 전락했습니다. 타운 미팅이라는 게 왜 토크빌도 프랑스에서 미국 아메리카 뭡니까 디모크러시 인 아메리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 보면은 그 타운 미팅이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예찬을 하잖아요. 아 이거 민주주의 살아있다. 그럴 때 드는 예가 타운 미팅이거든요. 그때 그 타운 미팅이 1777년 11월 15일 그 즈음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을 때 타운 미팅인 것이죠. 그때 사람들의 심정은 행복합니다. 그 행복감을 누렸어요. 그때만 해도. 작은 마을에서 다리를 놓을 거냐 말 거냐. 내가 이러이러해서 다리를 놔야 된다라고 그랬을 때 그것이 먹혀들 때의 어떤 행복감. 전체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의 의미를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걸 확인하는 순간이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때. 정수근 씨 만약에 8연습지 지켜진다고 보세요. 얼마나 기뻐서 날뛰겠습니까? 오늘 차원호 씨 뭐라고 그랬죠? 하늘을 날 것 같다. 그 심정 나는 너무나 이해가 공감 아주 크게 공감해서 눈물이 찔끔 조금 날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세월이 바뀌면서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미국에서는 벌어지냐 하면은 유럽은 그 당시에 굶었지 않습니까? 기아가 막 알잖아요. 아일랜드 감자 기근 사건 뭐 등등.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정말 찌들린 사람들이 미국은 잘 산다더라 이 말을 듣고 배를 타고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냐 하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왔거든요. 말하자면은 선주민들에 대한 잘 사는 그 모습. 근데 그 잘 사는 모습의 배경을 보면은 흑인 착취했죠. 인디안 절멸시켰죠. 그 위에서 만들어진 정말 상식 밖의 인류사에서 아마 그만한 학살이 없었을 거예요. 그 위에서 만들어진 번영이거든요. 그것은 보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지금의 가난을 탈피하는 게 급한 것이지. 그래서 먼저 온 주민들의 그 번영의 배에 올라타는 게 목적이죠. 그 흐름이 점점 팽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도 점점 소농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가게 되고 그러려면 지주 역할을 해야 되고 노예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의 지향점이에요. 삶의 지향점. 그러다 보니까 혁명을 일으킬 때 혁명의 시작은 타운 미팅에서 그 타운 미팅이 보스턴 내 이름 잊어버렸나요? 보스턴에 있는 그 타운 미팅 한 장소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거예요. 예, 거기에서 독립혁명을 하자는 결의에 찬 그 맹세들을 하거든요. 도원결의를 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떤 우정에 입각해서 우리 한판 벌려보자 라고 결의에 찬 저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결의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어떤 불만이 저놈의 쓸데없는 독립운동가들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많이 팔아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다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독립혁명을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커간다라는 게 한나 아렌트의 그 기술입니다.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바로 이런 어떤 번영, 물질적 번영을
요구하고 그 번영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침략하고 팽창하고 하는 이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 이상 원래 미국이 출발할 때 평등사상, 자유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안 된 얘기지만 미국은 실패했다. 미국 혁명은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도 작은 단위의 행정. 지금 미국은 제일 작은 단위가 카운티잖아요. 카운티. 예. 저 유학할 때 서포크 카운티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카운티가 제일 작은 단위인데 굉장히 커요. 카운티가. 이래 갖고는 뭔가 주민이 문제가 있을 때 예? 지금 저처럼 뭐 두부 떨어졌어요. 그리고 신부님한테 가서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카운티보다 훨씬 작은 단위의 소읍 중심의 그게 기초가 돼서 상향으로 이렇게 의사 전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후회하는 편지를 자기 친구한테 씁니다. 그게 On Revolution 맨 마지막을 그걸로 장식을 해요. 토마스 제퍼슨의 후회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거 프랑스든 미국이든 다 틀려먹었다 이미 경제성장 산업화 그 이후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전범으로 삼아야 될 저기는 고대 그리스다. BC 4세기 5세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가 이제 페리클레스가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를 완성할 때 그 시점인데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 이 더글라스 러미스 선생은 여기에 나옵니다. 한나 아렌트는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공화주의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팽창, 성장을 지향하는 이상 민주주의가 되었던 공화주의가 되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능부존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미 확인이 된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김상봉 선생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공화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저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공공의 재산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것에 대한 어떤 평등에 입각해서 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하면은 그것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그 공화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팽창을 지향하는 그래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은 기름 떼고 이런 더 먼 곳까지 해외여행 다니고 하는 이런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서로 지금 잠깐의 어떤 그 공화주의적인 성격 또는 민주주의적인 이런 성격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 하루아침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의 BC 4, 5세기의 이해, 그 이해도 사실은 잘못 택한 이해다. 그게 바로 레디컬 데모크러시의 4장에 나오는 결함, 디모크러시스 플로드 트래디션인가요? 민주주의 전통의 결함이라고 제가 옮겼는데요. 그때 그 결함이라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팽창을 지향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 또는 성장을 지향하는 나의 마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제 아무리 어떤 좋은 제도가 뭐 아시잖아요. 고대 얼마나 훌륭한 제도가 많이 있었습니까? 클레이스테네스니 뭐 페리클레스니 이런 정말 대단한 이런 지금은 그냥 꿈에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결코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지속은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상태와 민주주의 제도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민주주의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현존하는 제도 또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다. 근원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그래야 극복의 가능성 또는 조금이라도 나은 제도의 탄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양반의 저기죠. 이 책의 큰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좀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민주주의 신앙이라는 말로 끝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 신앙 그 대목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민주주의하고 신앙은 서로 좀 뭐가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치학 용어고 하나는 뭐 저기네요. 종교인들이나 이야기 교회나 가야 또는 절이나 가야 따져볼 만한 것 같은데 민주주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번에 그 메모 남기면서 읽어봤어요. 이 레디컬 데모크라시의 민주주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요. 만약에 누군가가 E.M. 포스터 소설가 아시죠? E.M. 포스터가 네가 만약에 조국을 배신할래? 친구를 배신할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그랬을 때 E.M. 포스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조국을 배신하겠다. 라고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결국 인간에 대한 신앙입니다. 민주주의 신앙이라는 건 인간에 대한 신앙이에요. 국가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애국심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신앙.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꽤 계시죠. 조금 나온 지 돼서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켄 로치라고 있습니다. 켄 로치의 저도 몇 편 봤어요. 그분 팬이라 몇 편 봤는데 저는 뭐니 해도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이것만큼은 꼭 전 한 10번 본 것 같아요. 그 영화는 꼭 보십시오라고 강추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국가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탄생,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국가의 탄생의 선결 조건이 뭐냐? 우정입니다. 우정. 이 사람이 1921년 아일랜드 독립운동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가 IRA, 뭐의 약자죠? 아이리시 리퍼블릭 IRA. 잘 모르겠어요. 얼른 생각 안 나요. 예. 그 IRA 게릴라죠. 우리로 치면은 의열단. 예, 의열단이 IRA에 굉장히 비슷해요. 의열단도 마을 친구들이 같이 한 거잖아요. 밀양의 그 마을 친구들이 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평안유순가 어디에 칼럼 옛날에 쓴 게 하나 있는데 김종철 선생한테 엄청나게 김종철이 좀처럼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엄청나게 칭찬 들은 글이에요. 그 뭐냐면은 우리 밀정이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 친구 죽이거든요. 친구가 밀정 역할을 하는 바람에 친구를 그 기차 액션씬에서 바로 배신자라고 총을 쏴 죽이거든요.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고 더 가열찬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쭉 전개가 되죠. 근데 이 영화는 이 보리밭을 흔드는 친구를 죽인 것에 대한 그 자책감, 그리고 내가 친구를 죽인 것과 앞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고 꿈꾸고자 하는 그 국가의 건설, 어떤 국가여야 되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 그 영화의 후반부가 다 그걸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구를 더 이상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 영국으로 들러붙어버린 형의 손에 의해서 이 사형을 기꺼이 감내하는 데이미안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죠. 엄청난 비극이죠. 정말 잘된 얘기인데 거기서도 결국 이야기가 뭐냐? 민주주의 신앙이에요. 네가 조국을 배신할래? 친구를 배신할래? 기꺼이 이 사람은 조국을 배신할지언정 친구를 밀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영화의 저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조금 개념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믿어? 우리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계약이야, 계약. 계약은 만약에 계약과 어긋나면은 대통령이 헌법에 이렇게 선서하고 맞지 않으면 탄핵하자. 지금 계속 탄핵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디 공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여자가 뒤에서 조종하고 이상한 그 신앙인인지 도사가 뒤에서 조종하고 이게 최순실 때하고 다른 게 뭐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 계약에 대한 선서한 게 중요한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토대를 둔 일정한 어떤 시민단체 같은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형성. 그래서 그 믿음의 토대를 둔 시민사회가 가장 힘이 센 자들까지 포위해서 그들이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순간, 그게 민주주의에 굉장히 가까운 상태다. 민주주의 상태에 굉장히 근접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 통치론, 유명한 존 로크의 통치론, 거기 끝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온대요. 끝부분에. Two Treatises of Government라는 유명한 정치학과에서는 교과서로 보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두 가지의 계약이 있다. 두 가지의 계약. 두 가지의 계약이 있는데 뭐냐면 정부와 국민 사이, 왕과 신민 사이에 맺는 계약입니다. 이런 건 해줘야 돼. 뭐 재산 함부로 뺏으면 안 돼. 이런 계약. 그런데 이들이 그 계약을 어기고 점점 딴짓을 하는 겁니다. 도둑질도 하고, 무기 거래도 하고, 저기도 축내고, 뒷돈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뽀록 나고, 뭐 이러면 이 계약이 이제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사회가 아닌 시민 사회에서의 폴리틱 소사이어티 이렇게 시빌 소사이어티, 폴리틱 소사이어티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민 사회에서의 격변이 일어나고 격변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사실은 두 가지의 계약을 로크는 이야기한다는 거죠. 두 가지의 계약. 하나는 정권을 만들기 위한 계약이 하나 있고 그 얘기는 길게 하는데 아주 짧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과 시민 사이에 어떤 결사체를 만들 것이냐라는 계약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계약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는 금방 지나쳐 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그러나 자기가 볼 때 이른바 레디컬 데모크라시라는 그때 그 레디컬에 해당되는 게 바로 존 로크가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시민사회에서의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믿음에 입각한 그런 그걸 뭐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속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을 때 그런데 실제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 세계에서는 뭐 엊그제 친구였던 거 갔다가도 뭐 안 맞으면 서로 티격태격되고 다시는 안 만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뭐 그게 우리 일반 배신이 얼마나 횡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서 시민사회를 더욱 키워나가자. 그걸로 인해서 국가를 포위하자.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국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서는 좀처럼 생기지 않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야말로 그 믿음 아니면 안 돼. 그 믿음이 아니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해. 라고 보는 거죠. 더글라스 러미스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일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니까 거의 신앙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언제든지 배신할 여지가 있는 인간에 대한 을 믿겠다는 결심, 헤어질 결심이 아니고 믿겠다는 결심. 실제로 그렇게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decision, 믿겠다는 결심. 이것이 근원적 민주주의에 이르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에도 이제 뭐 재밌는 이야기, 제가 이거 학생들하고 이야기 이거 많이 하는 대목인데요. 레디컬 데모크라시가 그러면 경제 개발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이야기. 뭐 길게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 하나 딱 뽑아왔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른바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경제 개발, 경제 개발, 경제 발전, 조금 더 권위주의적 정권이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사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흔들어는 박정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그거는 경제개발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완만한 형태로 좀 큰 텀으로 갔을 때는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혼돈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슬래시 이렇게 해갖고 경제개발 또는 경제발전, 경제개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이른바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보편적인 게 아니다.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것은 유럽식 어떤 관행, 유럽식 관행에 따르는 어떤 특수한 형태의 발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더글라스 러미스가 내리는 경제 개발에 대한 아주 간결한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정의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만은 이 정의처럼 아주 간결한 게 없는, 쏙 들어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충해서 제가 공부한 바에 토대를 두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E.P. 톰슨이라는 역사학자 있죠. 예, 엄청난 그 영향력을 행사한 아주 좋은 작가입니다. 예. 저는 김종철 선생한테 배웠어요. 이 E.P. 톰슨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찾아서 좀 읽어서 조금 알려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국 노동자 계급의 형성, 영국 노동자 계급의 형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서울대 대학원에서 팀들이 공부해갖고 번역판으로 나와 있죠. 이 E.P. 톰슨이 남긴 말 중에 아주 중요한 곱씹어봐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진보와 보수가 맨날 싸우는데 진보가 이기려면 돌아갈 농촌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장에서 노조 만들어서 싸우다가 지면은 그래도 부모님이 땅떼기라도 있으면 돌아가서 먹고 사는데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얘기도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촌이라고 하는 것이 주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또는 상징적인 그 의미를 진보가 제대로 이해할 때 보수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훨씬 강하다고 저는 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안 가죠. 제가 요새, 제가 얼마나 부르주아냐면 문경에도 집이 있고 대구에도 집이 있어갖고, 이 서재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무슨 책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갖고, 오늘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뭐냐 하면은, 마그나 카르타 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마그나 카르타 선언. 피터 라인보우라고 하는, 칠판이 있어야죠. 폼나게 쫙 쓰는데 칠판이 없으니까 그냥 맹송맹송하게 말로 해야 됩니다. 피터 라인보우. 이게 다음부터는 이거 없애고 칠판을 갖다 놓기로 하죠. 그래야 기본옥처럼 탁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쓸 텐데요. 이 피터 라인보우가 저기 제자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E.P. 톰슨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가이 스탠딩, 그 기본소득, 전체 지구 기본소득 네트워크 있잖아요. 거기에 그걸 만들고 거기에 오랫동안 의장 지냈던 가이 스탠딩. 이런 분들이 다 E.P. 톰슨이라고 하는 거장의 제자들로서 현 지구사회에서 말하자면 사회적 국가 이런 걸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학자들이죠. 그래서 이 피터 라인보우의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마그나 카르타 선언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책 읽고선 처음 알았는데요. 그 마그나 카르타, 왜 영국의 그 헌법, 불문율로 불문헌법이잖아요. 거기는 헌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헌법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역사 자료들이 서류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장전, 권리대장전, 마그나 카르타, 그리고 권리청원, Petition of Right, 그리고 명예혁명으로 탄생한 권리장전, 이런 것도 이게 3대 영국에서 역사 역할을, 이제 헌법 역할을 하는 3대 역사 선언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터 라인보가 뭔 얘기를 하냐 하면은, 피터 라인보가 그 마그나 카르타에 그 60몇 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에 뭔 얘기 나오면 나중에 산림 헌장이라고 하는 걸 독립해 나갔고, 그 다음 해 1215년이잖아요. 1217년인가에 산림 헌장으로 이렇게 독립해 나갑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땅이라는 게 있잖아요. 땅 위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뭐 채취라든지, 그때만 해도 커뮤너라는 사람들이 많았죠. 밤 떨어지면 밤 주워서 먹고,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의 소유주가 누가 되었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에게 우선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거기 과부라는 그 좋은 말이 뭡니까? 과부 남는 여자니까 좀 되게 이상한데요. 예, 하여튼 위도우들에 대한 어떤 그 권리 이런 걸 굉장히 이렇게 명료하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조 살림 헌장은 이 땅의 주인은 그 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것이다 라는 게 딱 거기에 박혀 있어요. 나머지는 인권에 대한, 오늘날 근대적인 의미의 인권에 대한 겁니다. 재산이나 무슨 인신 구속 이런 건 일정한 의회의 그 승인이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전쟁한다고 니들 귀족들 돈 내놔. 그럼 옛날에 막 뺏겼잖아요. 그러다가 이 전쟁에서 자꾸 지고 그러니까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맺은 선언문이 바로 그 마그나 카르타지 않습니까? 그 존 왕보고 너 다시는 함부로 우리 거 뺏지 마. 이제 이런 선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바로 그 땅에서 이 커뮤너들, 땅에서 이 공유재, 공공의 재산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 이것도 천부 인권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그 조항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1215년. 이런 것이 1623년 권리청원이 맺어질 때 보면은 바로 그 구조가 빠져 있습니다. 달라붙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오늘날 근대적인 의미, 지금 영국 사람들이 의시되는 제3 비유럽 국가들에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 뭐 이렇게 폼 잡을 때 쓰는 말들. 함부로 우리는 구속할 수 없고 고문할 수 없고 이런 게 우리는 헌장으로 다 있어. 너희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명국가야 라고 할 때 내세우는 것들이 바로 이 권리청원 이런 건데, 놀랍게도 1623년의 그 문서에는 바로 이 커뮤너들의 권리가 몰라당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금방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클로저 운동 이런 게 이미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었거든요. 그 섬유산업이니 이런 것 때문에 양들 땅에서 그 부르주아 귀족들이 섬유산업가들과 이렇게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농사 짓던 사람 내쫓고 울타리 치고 거기서 양 기르고 하는, 그래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요. 그래서 엔클로저 운동이 1차 또 1800년대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땅의 소유주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경제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리청원이. 그래서 이 피터 라인보우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그 측에서 합니다. 말하자면 그건 뭐냐면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이 만든 게 아니다. 이 세상에 땅 만든 사람 있는가? 이건 자연이 줬을 뿐이다. 서로 문서상에 누구 거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우선이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의 부다. 공동의 부다. 공동의 부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사람의 권리가 우선이다. 뭐 그런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죠. 뭐 10년 이상 지금도 시골 가면은 그 땅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쓰면 함부로 내쫓지 못하고 하는 민법이 아직 살아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흔적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동의 부를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공동의 부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전 국민들에게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20세 미만 또는 50세 넘어 사회 경제 활동 못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게 바로 기본소득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하자면 공화주의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견이 얼마나 맞는 이야기냐 하면은 국가가 경제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는 게 신자유주의잖아요. 아주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의 제도적 제약을 가하지 말아라. 돈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식의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을 남기든 자유방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모토일 텐데, 실제 현실은 순전히 힘의 논리에 의한 하나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2007년도 미국의 민간 연구소가 있습니다. 카토라고 하는 KATO라고 하는 카토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 뭐 여러 군데서 저희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2007년도 한 해 동안 국가가 쟁쟁한 대기업에 보조해준 보조금이 920억이에요. 920억. 그리고 그 중에 농기업에 지원한 돈이 210억 달러입니다. 920억 달러. 그 중에 210억 달러가 저기 한 겁니다. 이건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다른 나라한테는 FTA니 뭐니 이런 거 얘기하면서 국가가 보조금 준다든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무슨 활동을 하면은 ISA로 인해 갖고 있죠? 인베스트먼트 스테이트 디스퓨트인가요? 아니 ISD. 예. 국가 기업 간 분쟁 그거에 의해서 막 돈 뜯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들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지들은 920억 달러 그 중에서 대농들 그 소농의 죽음이거든요. 사실은 이 땅을 실제로 관리하고 재배해온 소농들이 죽는 이유가 그래서 사막화로 가는 황폐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 대농들이 위에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농약 뿌리고 뭐 이러면서 생물 다양성 다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유전자 조작하고. 예, 거기에 주는 돈은 210억 달러. 그러면서 자신들의 자국 내에 그 소농은 죽이고 또 다른 나라의 소농의 가능성마저 죽여버리는 그런 행태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철저한 힘의 논리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이런 이제 고찰을 쭉 하는데요. 제가 다 이야기를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책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마르크스는 이런 식의 흐름, 이런 경제 돈벌이 위주의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건 역사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겔이 역사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유물론적으로 따와갖고 역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식민주의자들이 남긴 말이에요. 백인들이 아메리카 침략해서 아메리칸 인디안 죽일 때 남긴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우리한테 다 소멸되고 백인의 문명이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Manifest Destiny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명한 운명. 자명한 운명.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선언적인 것이고 초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단순히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섭리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레닌 같은, 이건 저는 레닌은 놈이라고 앞에 잘 붙이는데요. 스탈린 가면 더 놈놈이고 갈수록 나빠지니까. 레닌 같은 사람은 그게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혁명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볼셰비키 혁명 성공했잖아요. 볼셰비키 혁명 성공을 해서 보니까 서구의 힘의 논리에 밀려요. 그래서 사회를 대생산 체제로 완전히 혁신을 시켜야 된다. 뜯어 고쳐야 된다.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인간을 개조해야 된다는, 민중을 개조해야 된다는 논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철칙인데 철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그리고 민중은 거기에 민주주의니 뭐니 다 때려치고 다 포기하고 거기에 수긍할 때에만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은 완수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칙 플러스, 철칙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철칙이라고 이 아이언로우입니다. 아이언로를 철칙으로 처음 옮긴 사람이 저일지도 몰라요. 괜찮잖아요, 번역이? 철칙. 네. 여기 변홍철 씨 얘기 들어보면 사회과학 옛날에 운동하던 사람은 그렇게 번역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철칙. 괜찮지 않습니까? 철칙이라는 말은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데 사회과학 용어로 잘 안 쓰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죠. 폼 좀 잡아보려고 한 소리입니다. 길을 세워주십시오. 예, 이 철칙, 그 철칙을 이루게 하려면 국가의 강제적인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레닌의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의 주요 인물이라는 책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살짝 빗대서 우리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왕이신, 제왕이신 박정희의 그 국민교육헌장을 조금 따와 봤습니다. 맨날 외운 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데요. 이거 못 외우면은 막 집에 안 보내주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저 머리가 안 좋아갖고 막 5시까지 남아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국민교육헌장이야말로 사실은 국민개조헌장이거든요. 국민교육헌장은 교육치거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고선 일왕이
일본에 있어서의 근대 교육이라는 것은, 근대 어떤 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은 일왕을 중심으로 어떤 그 일왕 중심의 가치 체계를 국민에게 주입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내가 반포한 그 교육 치거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게 1911년 조선교육령이라고 그러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식민지 침탈을 위해서 일본의 그 교육 치거가 그대로 우리에게도 강요가 되죠. 거기에서 따왔다고 그러죠. 국민교육헌장 박정희.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건 국가가 요구하는 그 어떤 요구되는 요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그 모습에 맞춰서 국민을 뜯어고치겠다라는 원대한 꿈에서 이거를 반포를 하고 다 외우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보시면은 그 첫 문장 다 그 유명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민족 중흥의 사명이라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거예요. 역사라는 건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민중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선언적으로 역사적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역사 속에 마치 해겔의 무슨 저기처럼 절대가치 이런 것처럼 이 선언적인 또는 초역사적인 이런 게 깃들어 있다. 그러니 그리고 그 일종의 철칙이죠. 그 철칙을 강요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너희들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그 철칙에 맞춰서 이 국민교육헌장을, 그 국민교육헌장 그 중간에 보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이런 내용으로 쭉 점철되어 있잖아요.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의 정신을 받들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기꺼이 내 정신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가는 있지만,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고 세금 받아가는지들이 뭘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죠. 그래서 국가의 개입과 훈육을 기꺼이 받아들일 국민 정신을 주입하는 게 바로 국민교육헌장이다. 이거 어쩜 레닌하고 이렇게 똑같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써본 겁니다. 레닌의 얘기를 거기 더글라스 러미스가 레닌을 마지막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맨 마지막 줄입니다. 레닌의 경우 권력자는 철칙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그러니까 철칙, 선언적인 역사적, 초역사적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될 책임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마오쩌둥이 농민 개혁했다가 전체가 아사에 이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국민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철칙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그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위치에 서게 된다. 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기득권자들과 국가와 국민 사이에 아까 하극상이라고 그랬을 때 그 위계질서, 이 위계질서를 인정하는 이상 레디컬 데모크라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 박정희의 국민교육헌장 이런 게 반복된다는 것이죠. 레닌에 이어서. 개인은 국가와 역사에 대해서 지우는 책임을 다할 의무만 있지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가, 그 책임은 지지 않는다. 예, 이것도 이제 요건 이승만하고 연관되는 대목인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하고 우리 아까 김판수 선생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있는데,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요새 동상 얘기하잖아요, 동상. 네, 김문주 선생 에세이 그 평화뉴스에 쓴 거 아주 잘 꼼꼼하게 뜯어서까지 내가 읽어봤는데 너무 잘 쓰셨더라고 정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평화뉴스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그 박정희 동상 왜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가? 아마 지금까지 나온 어떤 얘기보다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런 얘기가 보편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김대중하고 저긴 다르다. 저는 김대중 동상도 사실 원치 않습니다. 거기에 머리 조아리는 순간 레디컬 데모크라시하고의 관점에서 보면은 물 건너가죠. 저는 김대중 동상도 원치 않지만 박정희 동상은 정말 허용이 안 되는 게, 우리 김문주 선생 말씀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유족들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래서 근대의 국가 건설이라는 게 이 책에서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그걸 무식하게 또 그대로 이행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신이 그냥 테스트 해본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러미스 선생은 이야기를 하는. 그걸 진짜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또 로마 공화국, 레무스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레무스를 죽여야 로무루스가 로마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건설할 수 있었잖아요. 실제로 죽이고. 그렇듯이 또 인도 보세요. 인도. 제자가 자기의 철석같이 독립운동 같이 했던 스승을 죽인 거잖아요. 결국은. 누가 죽였는지 뭐 미제로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간디가 근대 국가의 논리를 완전히 부정하시는 분이잖아요. 70만 개 마을로 공화국을 만들자는 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아예. 그래서 모든 이 근대 국가의 이 태생을 보면은 누군가의 절대적인 희생, 가혹하게. 대한민국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학살 위에서 이승만이 만들어지고 박정희가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을 동상을 세우자 라는 게 말하자면 그들이 겪었던 고통에 얼마나 무감하면은 결국 고통을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 트루만은 예외로 치고 이렇게 트루만도 동상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원조 군 6.25 때 우리 살려준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그 이승만 동상, 트루만 동상. 그래서 마치 그 말에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트루만은 뭐 동상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얘기는 조금 논외로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논외로 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승만 못지않게 트루만을 똑같은 차원에서 조금 더 세게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승만의 그런 학살, 4.3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누가 있는데요. 그 트루만 명령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트루만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질서에 그대로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살극이 4.3 아닙니까? 그래서 트루만은 여기 이 47년 이야기는 여기 이 책에 안 나오는데 유감스럽게도 47년에 이른바 빨갱이 사냥, 우리 빨갱이 사냥 4.3 때 그 명령어 그거 트루만의 명령어거든요. 메카시가 공산주의 메카시즘의 선풍을 그대로 받아서 빨갱이란 빨갱이는 다 추방하고 죽이고 그것을 대외적으로까지 확장시킨 게 바로 트루만이거든요. 47년입니다. 그리고 49년에 다른 한편으로 당근을 던져줘요. 그건 뭐냐면 저개발 국가에 대한 기술 원조. 그래서 우리와 같은 경제 개발의 도상 위에 과거 식민지 국가들을 그 도상 위에 올려놓는다.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이 결코 우연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빨갱이 사냥은 일종의 군사주의로 가는 것이고 저개발 국가라는 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압살을 시키는 두 가지의 그 명령. 이 명령을 레닌한테 배워온 겁니다. 여기 레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에. 그래서 레닌한테 배운 것을 돈이 더 많은 미국이 돈과 기술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저개발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회 제도와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개발이다, 저개발이다 줄 세우기잖아요. 줄 세우기.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는 개발이 덜 된 나라와 개발이 많이 된 나라로 이게 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사실은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두 가지 행위다.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그 하나의 범주는 뭐냐? 힘의 팽창, 결국. 이 더글라스 러미스가 미국, 프랑스에 이어서 고대 그리스, 로마에까지 적용시켜서 설명을 했던 힘의 팽창은, 성장은 결국은 민주주의를 압살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현대판으로
이 세상에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두 개의 그 족쇄를 채운 자가 바로 트루먼이다. 라고 그랬을 때 트루먼이 동상에 쓴다 그러면 아마 몰래 가서 때려 부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짓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예가 저개발 국가에 대한 기술 원조 그리고 빨갱이 사냥 이 예가 기가 막히게 적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승만 때. 이 명령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 미국은 이른바 그린 레볼루션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거든요. 농약 치고 현대 농법으로 사람은 별로 사람 막 도시로 빠져나오고 그래서 그 농업기술 이른바 첨단 그 농업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농산물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서 처치곤란일 때이거든요. 요 시점이. 그래서 1953년에 미국하고 한국은 상호안전보장법 MSA라고 하는 Mutual Security Act라고 하는 상호안전법령이죠. 를 만듭니다. 체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밀을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 밀을 주면서 드디어 그때 우리는 면화하고 밀입니다. 우린 면화하고 밀 농사 제대로 짓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공짜로 들어오는 이 원조에 의해서 씨가 마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가면서 1961년은 PL이고요. 하여튼 53년 있고 몇 년 뒤에 새로 계약을 맺어서 이 중에 20%는 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공짜로 주다가 항상 수법이 그렇잖아요. 공짜로 주다가 그다음에 돈 받잖아요. 그래서 20%는 돈을 받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 밀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저기는 그 밀을 돈이 생긴 거 아니에요. 20%만큼. 그 돈을 이용해서 군사 원조를 시작합니다. 미국 무기를 한국에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61년 되면은 공법 480이라고 그래갖고 PL480에서 그걸 해서 원조를 왕창 늘려요. 이게 무려 언제까지 가냐면은요, 81년까지 가요. 1961년에서 81년, 20년 전두환 때 없어집니다. 예. 미국 우리가 완전히 이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밀 지금 있잖아요. 어디 가면은 드셔보셨어요? 우리 밀? 예, 몇 번 먹어보려고 애를 쓰면서 먹었어요. 되게 거칠고 칼국수 이렇게 하려면 자꾸 잘리죠. 젓갈질이 웬만큼 능숙하지 않으면 이게 성겨갖고 잘립니다. 먹는 맛이 안 나요. 쭈르륵 빨려드는 그 칼국수 맛이 안 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밀의 그 쫀득함에 몸이 이미 식민화되어 있다라는 걸 내가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면 지금 현대인들이 그 입맛에 맞지 않고 식민화된 그 몸에 맞질 않아서 파리바게트 같은 데에서는요 절대로 우리 밀을 쓰지 않습니다. 파리바게트 같은 데에서는 더 대형으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맛은 점점 우리 밀은 뭐 아주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있고 면화는 전라도 어디 가면 저 한번 가서 봤는데 고화인가요? 어디 거기 가면은 우리 면화 이렇게 재배하는 시범지구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마치 인디안 레저베이션처럼 인디안 보호지역처럼만 남아 있지. 실제로 우리는 완벽하게 농약 투성이의 그 밀을 먹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MSA하고 PL480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미국 무기로 바뀌어서 한국의 미국 그 무기 체계가 완벽하게 미국화 되어 버리죠. 그래서 더 싼 걸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다른 나라 거 좀처럼 안 쓰잖아요. 그게 미국과의 우리의 관계 때문에도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 무기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적응을 마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빨갱이 사냥으로 상징되는 군사주의 이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루먼이 내놓은 이 명령 두 가지 하나는 빨갱이 사냥, 하나는 저개발 국가. 이것은 우리의 농산물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관철되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서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김판수 선생님 제 노래전 다녀왔어요. 예, 근데 이 김판수 선생님의 일생을 보면은 바로 유럽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희생자잖아요. 예, 이거는 바로 박정희가 바로 이른바 빨갱이 사냥을 앞세워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작된 사건이잖아요. 예, 거기에 희생된 분인데 이분이 희생되면 되게 김지아처럼 미쳐버리거나 엉뚱한 소리 하거나 갔다 와서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 안에서 감옥에서 열 몇 곡의 곡을 실제로 기타를 배우고 작곡을 배우고 해서 곡도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영어를 서울대 영문과 나온 분이더라고요. 그 영어 번역을 하는 가운데 우연치 않게 그 도금 기술에 관련된 문서를 번역을 하다가 거기에 꽂혀갖고 지금은 반도체 그 도금 그 회사를 만들어서 뭐 상당히 큰 돈을 벌고 그걸로 주식 투자하고 골프 치러 다니시는 게 아니고 지금 자유를 희구하는 가난한 수많은 예술인들을 계속 조직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송경동 시인이고, 그 송경동 시인하고 나하고 몇 번 인연을 맺었더니 저한테 계속 연락도 하고, 거기에 감동받아서 제가 그 자리에 가고 후원 해달라고 해서 또 후원도 할 수 없이 하고 그랬더니 이 판을 더 크게 해서 날 초청할 테니 한번 오라고 지금 그래서 가서 이제 돈 뜯기게 생겼어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문화예술 쪽에 일정한 결사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우정에 입각한 결사체를 키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그 본성이 빨갱이 사냥에 의해서 본성까지 죽은 게 아니고 본성을 오히려 아주 희망의 메시지로 지금 사회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경남에 김장하 선생이 계시다면은 서울에 이제 이분이 계신 거죠. 김판수 선생이. 이런 게 실제로 이런 활동이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데 뭐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떤 큰 힘이 있느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상태다. 라는 그런 감동을 제가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